그래서 실제 제가 여기에 뭐 금액 적어 드리는 거는 외우시는데 좀 도움 되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총 변동비는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뭐 한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데 요 조업도의 뜻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생산량도 있고 기계 사용 시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냥 저희는 요걸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무슨 변동비요? 준변동비. 그래서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합니다. 왜 혼합이라고 하냐면 혼합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데 무슨 요금이 나오냐면 기본 요금이 나오면 준변동비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우리 기본 요금 있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간혹가다 이용하는 택시. 그래서 택시 기본 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본 요금까지는 똑같이 내요. 이 똑같이 내는 게 고정비예요. 근데 쭉 가다가 일정 키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움직이는 게 무슨 비예요? 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것들도 준변동비예요. 왜냐면 기본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본요금 넘기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핸드폰 요금도 무제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제한 아닌 분들은 요 준변동비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기본요금까지는 나가는 금액이 어때요? 똑같다가 그 기본요금 넘기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무슨 변동비라 그래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중고정비라고 있어요. 중고정비는 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이제 계단형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직원 100명당 한 명의 근로감독관을 써요. 만약에. 네. 근데 이 근로감독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원 100명까지는 몇 명의 근로감독관이 필요하죠? 한 명이겠죠. 근데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면은 근로감독관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200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계단형인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이렇게 상승 곡선을 변동비라 그래요.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곡선을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 그래요. 무슨 비요? 고정비.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가다가 올라가는 거. 요게 준변동비예요. 왜냐하면 기본 요금까지는 내야 되는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냈다가 400 냈다가 600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를 왜 계단형이라고 하냐면 요게 옆에서 봤을 때 계단 모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 게 무슨 비요? 변동비. 왜냐하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고정비. 고정비는 뭐 하니까요?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요게 준변동비. 왜냐하면 기본요금까지는 어떻다고요? 똑같이 내다가 기본요금 넘기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고정비인데 중고정비를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요거는 공식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교재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 계산의 2에 원가 계산의 의 원가 회계. 원가 회계는 제조업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업이요? 제조업.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쓰는 거고요.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노동력, 그 다음에 기계장치 등의 생산 설비와 전기, 가스 등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기업 내부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판매한 제품의 원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를 알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데 소비된 가치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분야를 원가회계라고 하는데요. 그냥 원가회계는 일반적으로 무슨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취업했는데 제조회사가 아니네 그러면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원가회계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의 목적, 여기 목적 보시면 첫 번째로 재무보고 목적이라고 있어요. 원가회계에서 재무보고 목적, 그 재무보고 목적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요거 나중에 실기할 때 외울 건데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무슨 회계요? 원가회계.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재무회계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원가를 알아야만 손해 났는지 이익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가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가를 모르면 물건을 팔아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익 났느냐 손해 났느냐 모르고 장사하면은 잘못하면은 금방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계속 손해 보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 정도에 팔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백종원 씨가 수요일날 저녁에 툭 하면은 원가 계산해오라고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참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가도 대충도 계산 안 해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군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런 분들만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은근 뭐 장사 준비도 안 되어 계신 분들이 은근 많아요. 이건 뭐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라면서요. 주변에서 너 음식 잘하니까 뭐 해봐요? 장사해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사먹는 음식이랑 얻어먹는 음식이랑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사먹는 음식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미원이 들어가야죠. 맞잖아요. 집에서 해 먹는 음식에는 안 들어가도 이상해요. 바깥에서 먹는 음식은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먹어보면 담백은 한데 먹을 때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이 꼭 들더라고요. 조미료 안 들어간 데 가서 먹어보면.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별로였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맛을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조미료 안 들어간 집 그런 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리 통제 목적. 요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관리를 하려면은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만약에 생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파트가 있어요. 생산하고 조립이 있는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식대가, 그러니까 생산 파트인 총 10명이에요. 근데 식대가 만약에 100만 원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 근데 조립 파트 5명인데 식대가 80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사장님이 어디로 뛰어가요? 조립으로 뛰어갑니다. 조립으로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밥만 먹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관리를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돈이 많이 나오니까 돈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 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야근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은, 야근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 야근을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관리를 하려면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알아야만 뭐가 가능해요?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하면은 사장님들이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일 때는 내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장님이 되는 순간 내일도 해야죠. 다른 일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다 봐야 되잖아요. 예. 월급 나갈 돈 있냐, 월세 줄 돈 있냐, 전기요금 줄 돈 있냐, 이런 것도 다 계속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간이 작아서 사장님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혼자 1인 사업이면 뭔가를 하겠지만, 뭐 돈 주고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그러면 전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마음이 안 맞아서. 제가 일할 때는 전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손 안 대고 대충 하냐, 아니면 할 거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하나 손 대는 게 좀 무섭기는 해요.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아예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는 나와야 돼요. 뭔가 결과물이. 근데 사람 마음이 다들 어때요? 틀리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한테, 오빠 부하 직원 아니라 다행이라고. 그럼 저도 한마디 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희 와이프는 좀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맨날 일할 때마다 가끔씩 저한테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넌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향이죠, 이게 다. 저는 뭘 하려면 좀 왁구라 그래야 되나? 순서가 어느 정도 맞아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서류 하나 만들 때도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이거 1, 20분이면 만들겠지 그러는데, 혼자서 막 하루 이틀 동안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하냐면, 요 칸에다 뭐라고 써야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명이라고 쓸 거냐, 이름이라고 쓸 거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좀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 제가 봤을 때 제명에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살 생각 없어요. 딱 100살까지만 살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100살 넘게 사실 거니까. 그때 되면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몇 살 더 오래 살아요, 평균? 5살 더 오래 살아요, 평균치로 하면. 그래서 결혼하실 때 몇 살 어리신 분을 만나세요? 5살 어리신 분. 진짜 평균치 하면은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4, 5년 정도 더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그 세법에서도 나이 할 때 여자분이 5살 더 많은 기준으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잠깐이긴 했지만. 그거하고 좀 뭐 남녀 평등이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5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신 연령도 남자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저희 와이프가 4살 어려서 가끔씩 혼나죠, 자주. 그래도 아직까지 저기 반성문은 안 썼어요. 제 동생은 반성문 3장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 썼냐 그랬더니, 술 먹고 들어가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갖고 이제 술 깨면 반성문 쓰고 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쭉 넘어가셔서 204페이지. 거기 재무보고 목적을 위한 원가 분류 보시면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라고 있어요. 그 기간 원가 옆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제품 원가는 원가회계 쪽이고, 기간 원가는 재무회계 쪽이에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제가 써드리면은, 판매하거나 뭐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가의 3요소라고 있어요.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제조 경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뭐요? 간접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집니다.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갔느냐, 206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험에는.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말 그대로 경영자가 통제 가능한 건데 대부분 요거랑 관련이 많아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료비가 비싼 것 같아. 그러면 거기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싸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분은 안 좋겠지만 사장님하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려고 탁 앉았더니 사장님 첫마디가 이거죠. 요즘 힘들어.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금액이 떨어지거나 동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봉 협상할 때 오르면 기분 좋지만 떨어져서 기분 좋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할 때 거긴 이제 시간 강사였거든요. 한 시간에 얼마. 근데 저 고만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거기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줄면은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금액이었었는데 갑자기 12월 29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29일이에요. 29일 날 거기 관장님이 부르시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금액을 뭐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더 나가고 그만뒀죠. 12월 30일까지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은 하셔야 되냐면 취업하실 때 거리, 나는 몇 분 이내, 이런 것들도 고민은 해보셔야 되고 월급도 어느 정도. 근데 이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무슨 임금에 맞춰져 있어요? 최저임금에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력을 올려서 그거를 어떻게 빨리 올라갈 것이냐 그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많이 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거기에다 지금은 더 최저임금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게 뭐 장사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지금 직원 한 명 뽑는다라고 올리면 아마 이력서가 못해도 3, 400장은 들어올걸요. 못해도예요. 월급이 조금 괜찮으면 아마 1000장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이제 제 주변에도 집에서 쉬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회사가 안 좋아서 쉬게 되신 분도 있고 장사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자리 찾기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최고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시를 해서 내가 그거를 듣고 해야 돼.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는 대부분 고정비들은 통제가 불능해요. 뭐 보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임차료 같은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로 100만 원씩 내요. 근데 지금 회사가 힘드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저기 100만 원은 힘드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은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힘드시면 뭐 하세요? 해약하세요. 왜냐면 해약하는 순간 소비자한테 일반적으로 뭐 보는 거예요?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보험 꽤 많이 들어놨는데 참고로 저는 제 보험을 제가 알고 들은 보험이 없어요. 하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 엄마 뭐예요? 친구. 근데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의 최대 문제가 그거잖아요. 솔직히 보험이지 다단계잖아요. 우리나라 보험도 약간. 보험하러 들어갔어. 그러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주변 사람 보험이잖아요. 친인척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저도 보험회사 직원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알던 사람도 보험회사에 갔고 보험회사 직원하는 게 어떠냐 이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회계라는 걸 가리키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일자리 알아보려고 이력서를 이제 올려놨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내가 뭐 너가 다녔던 학교 선배라는 등 결론은 이제 보험 같이 해보자는 얘긴데 솔직히 선배면 뭐예요? 나 책임져 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얘기만 듣고 죄송한데 보험할 생각 없다고. 왜냐면 전 영업하고 안 맞거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본인하고 맞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임차료, 월세가 비싸. 그러면 일반적으로 월세 깎아주세요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이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조업도의 관련성. 그래서 저는 조업도의 관련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원가 행태라고.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똑같다 그래서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 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인데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을 위한 원가 분류에서는요 207페이지 3번 4번 잘 나와요. 그래서 207페이지 3번에 보시면 무슨 원가라고 있죠? 매몰 원가. 그 다음에 4번에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은 기회비용으로 잘 나와요. 기회원가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의 뜻이 뭐죠? 매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몰 그러면은
이렇게 뭐 땅을 파서 넣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매몰이라고 하는데 매몰 원가는 쓸데없는 원가예요. 무슨 원가예요? 쓸데없는 원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요건 2장짜리 없어요. 왜냐면 외우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관련 없는 원가다. 그래서 매몰 원가 그러면 쓸데없는 거. 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 나오면은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뭐냐면은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2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일명 빼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선택지는 2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서 공부할 때에도 할 거냐 말 거냐 일단 2개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할 거냐 그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할 때에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집이 있어요. 예, 집이 있는데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하면 3억을 벌고 월세를 하면 2억을 벌고 그 다음에 전세를 주면 1억을 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어요? 매매. 그러면은 매매를 선택했으면 월세하고 전세가 남겠죠. 근데 이 월세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개 중에 누가 더 높죠? 월세가 더 높죠. 그러면 내가 매매를 선택함으로 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3억 벌었죠. 맞죠? 근데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지금 2억이죠.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높다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회비용이 낮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건 얼마 벌었어요? 3억. 근데 기회비용은 얼마였어요? 2억이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보다 내가 더 높은 걸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전세를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어요? 전세. 그러면 매매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얼마밖에 못 벌었죠? 1억밖에 못 벌었죠. 근데 매매를 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죠? 3억을 벌 수 있죠. 그러면 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1억밖에 못 벌었는데 매매를 선택했으면은 얼마를 벌었을 것이다? 3억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이 옳았다, 잘못됐다, 잘못됐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그때 땅콩이 아니었으면은 돈을 많이 잃지 않았겠죠. 제가 알기로 그 땅콩 선택해서 대한항공 주식이 1,000억인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동생분이 또 저기 물컵 집어던졌죠. 그때도 한 1,000억 정도 빠졌어요. 주식값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그 2사람이 그 선택을 안 했으면은 그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건 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선택했으면 매매를 뺀 2개 중에서 높은 거. 그래서 월세가 되는 건데 내가 선택한 게
월세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내 선택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오냐면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 뭐라고 써있죠? 가장 큰 거. 이것을 뭘로 내요? 가장 작은 것으로 내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2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기회비용보다는 메모런가가 좀 더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시험은 메모런가가 더 잘 나오는데 기회비용이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갖고 장난을 칩니다. 큰 것을 뭐라고 내요? 작은 거. 그래서 기회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고르면 내가 선택을 뭐 했다?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기회비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택하죠. 우리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값 나올 때 있죠. 그때 후회가 없으면은 선택 잘한 거고 후회가 생기면은 선택을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에다가 연결을 시켜드리면 자격증 따면은 후회가 덜 할 것이고 자격증 못하면은 후회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항상 그 마인드로 하거든요.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 내가 앞에서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는 솔직히 그 다음 얘기고 자격증을 따면은 잘 가르친 강사가 되는 거고요. 자격증 못 따면은 못 가르친 강사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무슨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증 반이니까. 그래서 꼭 따십시오. 그리고 종종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제가 자격증 얘기 좀 자주 하거든요. 자격증 따면 진짜 물어보신 분 몇 분 있어요. 자격증 따면 저한테 뭐 나오냐고 1원 한 푼 안 나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원 한 푼 안 나와요. 진짜로. 그냥 내 마음이 편할 뿐이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딴다 그래서 저한테 100원도 안 들어오고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저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나한테 배운 사람이 따서 취업했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번에도 최근에도 한 분 취업했다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 취업이 좀 힘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향이 좀 부정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맨날 수업 끝나고 30분, 1시간씩 잔소리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안타까워서. 20대 초반이셨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에요. 좀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셨는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취업해서 일 나갔다라고. 그래서 물어봤죠. 며칠째예요? 그랬더니 오늘 첫날이라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잘 다니라고. 어차피 회사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녀서 좀 다닐만 하면 꾸준히 다니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계속 다니고 계신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207페이지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있습니다. 중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순서 좀 봐두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공장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소별은 원가의 3요소로 보는 거예요. 몇 요소로 보는 거예요? 원가의 3요소로. 그 다음에 부문별은 장소별로 보는 거예요. 무슨 별로요? 장소별.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생산 부문, 그 다음에 뭐 조립 부문, 포장 부문 이런 식으로 회사 가면 나누어져 있죠. 그래도 요 장소별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도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왜 궁금해 하냐면 지금은 거의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IMF 터지고 나서 공장들이 한국에서 어디로 많이 갔죠? 중국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은 중국 인건비가 되게 비쌉니다. 근데 그 당시에 IMF 터졌을 때는 중국도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뭐 했죠?
쌌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그거 넘어갈 때에 요런 쪽에서 얼마 나오는지 계산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게 더 비싸. 그러면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사장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요것도 알아야 돼요. 공장별로. 왜냐면 대기업들은 공장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동남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얼마 나오느냐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여기 있죠. 현대하고 기아. 여기에서 이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업할 때 인터넷 뉴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매번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면은 한국 공장, 미국 공장, 유럽에 있는 공장, 각 공장마다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한국 공장이 대부분 꼴찌예요. 왜 꼴찌냐면 이거는 바뀌긴 해야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한국 공장이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달 정도는 일을 안 해요. 파업하셔서. 네. 그러면 당연히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생산량은 높아요, 낮아요? 낮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별로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공장들이 대부분 외국의 공장 같이 있는 데들하고 비교하면 나가는 돈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월급이 적진 않잖아요. 되게 세잖아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나가는 월급에 비해서 생산되는 대수는 외국에 비하면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악순환이 되고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한국에다 공장 지을 거예요? 외국에다 공장 지을 거예요? 어디에다 공장 지을 거예요? 외국에다 공장 지어요. 왜냐면 한국은 노조도 세. 월급도 많이 줘야 돼. 근데 일은 덜해. 그러면 한국에다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국의 공장들이 그 대기업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잘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외국계 회사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투자는 하는데 공장은 최대한도로 안 지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노조가 너무 세서.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일은 가성비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가성비는 떨어지고 그러면 한국에다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모든 잘못은 기성세대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면 기성세대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욕심 부려서 부동산 가격 올려놨죠. 자기들 욕심 부려서 공장 못 짓게 했죠. 공장 못 짓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장 많아지면 자기들 인건비 떨어진다고 한국에다 공장 못 짓게도 했었어요. 한때. 진짜로.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것도 가능했잖아요. 참고로 저희 친척분들도 몇 분 그렇게 해서 취업했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있잖아요. 뇌물 주고 들어갔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몇 명 있어요. 지금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뇌물로 해서 들어가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모네 같은 경우에는 고모부 정년퇴임 하시면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주고 그 자리로 들어간 친척 형도 있고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찌르고 하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죠. 전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거기 안 갔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그게 싫었다고. 그러니까 그 뇌물 주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일이 별로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꽤 큰 단체에 노조 부위원장이 저희 친척분이셨대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 얘기로는 친척분이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한 4, 5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여기에서 일 안 하고 거기서 일할 텐데. 백 좀 썼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 뻔했거든요. 그 친척 형 중에서도 지금 한 2명인가 3명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잘 써야 돼요? 줄을 잘 써야 돼요. 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가끔씩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정확합니다. 왜냐면 제품별, 공장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크게 보는 게 정확해요? 작게 보는 게 정확해요? 작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장별 원가 계산이 부문별 원가 계산보다 정확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장이 부문보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장은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소별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품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품별 계산하고 공장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번 시간 208페이지 피세요. 거기 보면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무슨 원가 계산이라고 있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죠? 별표 3개만 치세요. 오늘은 부연 설명 안 하고 내일 할 건데요, 시험 문제에 그냥 잘 나와요. 웬만하면 한 문제 나오는 게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요 파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